그들은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위조 서류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얻어낸 기만적인 방식이 어머니의 진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뷰는 부모님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카밀라의 측근에서 26년 넘게 감춰져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팀이 로라 로페즈가 조용히 발을 들여놓았던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켄싱턴 궁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개의 보석, 블랙 다이아몬드 펜던트와 사파이어 팔찌, 그리고 슬픔에 잠긴 10대 소년에게 했던 약속. 겉보기에는 사적인 가족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이미 헌법적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윌리엄 왕자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할지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기 전에 이와 같은 왕실 조사에 대한 모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이 이야기에 숨겨진 세부 사항들은 헤드라인에서는 결코 전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왕자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해온 사람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사베스 경매장관은 멀리 떨어진 궁궐 깊숙한 곳에서 몇 주 전에 일어났던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충격적인 일들이 그렇듯 그것은 조용히 예고 없이 일상적인 서류처럼 보이는 것 속에 숨겨져 도착했다. 켄싱턴 궁의 한 직원이 사베스에서 온 경매 서류를 처리하던 중 화면에 그 이미지가 나타났다. 흔한 카탈로그 사진이었다. 평범한 배경 위에 놓인 두 점의 보석. 일반인의 이름으로 감정 의뢰를 받아 기록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방에 있던 누군가가 즉시 알아본 사진이었다. 최근에 본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20년 넘게 보지 못했던 보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보석은 다시는 어디에도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었다. 첫 번째는 가는 체인에 매달린 블랙 다이아몬드 펜던트였다. 그 장식은 누가 봐도 특정 시대의 것이었다. 두 번째는 정교한 세공이 돋보이는 사파이어 팔찌였다. 이름 없는 빈티지 보석과는 거리가 먼 그런 종류의 장신구였다. 두 장신구 모두 대중 앞에 착용되었고 사진에도 찍혔으며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 바로 다이애나 공주와 관련된 궁궐 기록에도 남아 있었다. 직원은 수에게 형식적인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관해두고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만에 사진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켄싱턴 궁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다. 고성이 오가는 일도, 외부에서 보이는 위기의 징후도 없었다. 다만 궁궐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무언가 크고 의도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함을 알아차릴 뿐이었다. 윌리엄 왕자는 사진을 보고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카밀라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가족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외교적인 설명이나 조용한 해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왕실의 가장 민감한 사안을 담당하는 로펌인 바료 앤 컴퍼니의 법률팀에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후 이어진 대화는 탐색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그 시스템은 작동 중이었다. 사비 경매 목록 항목에 적힌 이름은 카밀라의 딸인 로라 로페즈였고, 그녀가 경매장에 가져온 물품들은 민간 소유물로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특별한 점도 없고 눈에 띄는 점도 없었으며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켄싱턴 궁의 누군가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사적인 감정처럼 보였던 것이 법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오랫동안 공식적인 왕실 소유물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아 현대적인 기록이
사실상 없는 물품들을 민간인 이름으로 공식 등록하는 것은 개인 소유권 주장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왕실 소유라는 사실이 극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공식 기록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뿐이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물건들이 사유재산으로 공식 기록되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든 되찾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복잡해진다. 윌리엄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법률팀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후 조용하고 차분한 시간 동안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오해도 부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었고 단 하나의 경매 카탈로그 항목만 빼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윌리엄이 그 사진이 도착하기 몇 주 전에 이미 시작한 일은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카밀라의 측근들은 이제 막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주의 사진이 도착하기 몇 주 전 궁궐 안에서는 대립보다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조용히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월에 윌리엄은 왕실 재산관리 시스템 내부 사람들이 표면적인 의미 이상의 무언가임을 즉시 알아차릴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코널 공국의 전체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20세트를 매각했습니다.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약 5억 파운드에 달하는 자금이 한 번의 계획적인 움직임으로 활발한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공식 성명은 간결했습니다. 지역주택 개발 사업, 지역사회 재투자, 책임감 있고 관대하게 들리는 표현들, 비판보다는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헤드라인들이었다. 하지만 궁궐 내부, 공장형 재산관리 체계의 실제 운영 방식을 잘 아는 고문들과 재정 담당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오히려 20년 넘게 어떤 이들은 민간 신탁과 민간 관련 기금들이 왕실 재산 재정 구조의 회색 지대에서 활동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다.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었지만 카밀라 측근들에게 조용히 불을 몰아주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특별히 찾아보지 않는 한 눈치채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 윌리엄 왕자는 바로 이러한 제도들을 찾아내려 애썼고 단 한 번의 계획적인 재정 조치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차단했다. 협상도 전환 기간도 은밀한 대화를 통한 깔끔한 마무리도 없었다. 그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그 방식에 담긴 메시지는 해당 펀드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오해할 여지가 없었다. 그의 고문들조차 그에게 경고했었다. 그들은 그에게 왕실과 카밀라 측이 이것을 고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실제로도 그것이 바로 고의적인 공격이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들은 그에게 그것이 궁궐이 수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여파가 재정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윌리엄의 반응은 대체로 간결했습니다. 공작의 재산은 백성과 왕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영지 주변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타협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클래런스 하우스 내부에서는 애초에 타협의 여지가 없었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즉각적으로 감지되었다. 재정 자문가들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법률팀은 구조적 위험 요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궁정 정치에 대한 거의 비할 데 없는 직감을 키워온 카밀라는 방금 일어난 일의 규모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번 재정 조치가 주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준비 단계였다. 윌리엄은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5억 파운드 규모의 구조 조정은 진정한 대결이 시작되기 전에 기초 작업에 불과했다. 그 대결은
재정 문서나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런던 경매장의 카탈로그 이미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카밀라 측 관계자들이 대응할 틈도 없이 윌리엄은 이미 세수 앞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그 보석이 윌리엄에게 그토록 강렬한 충격을 주었는지, 왜 그의 반응이 그토록 즉각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는지 이해하려면 이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슬픔에 잠긴 10대 소년이 그토록 생생하게 기억해서는 안 될 대화였습니다. 때는 2000년, 윌리엄은 7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10대였고, 깔끔하게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허락도 없이 조용히 영구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는 특별한 종류의 상실감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고 세상은 어느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 어느 순간 윌리엄은 한 장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사진에 담긴 내용은 이후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다이애나는 2개의 보석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다이아몬드 펜던트와 사파이어 팔찌, 그가 알아보는 보석, 단순한 기록이 아닌 개인적인 기억이라는 대체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 보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에 대해 물었다. 이어진 대화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어른들이 너무 어려서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아이 앞에서 어려운 진실을 다룰 때 보이는 신중하고 차분한 태도였다. 그는 그 작품들이 잘 보관되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으며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품들은 이후 하이그로브의 보관소에 보관되었고 잠겨 있었으며 공식적인 왕실 소유지 등록부에도 등재되지 않았고 목록에도 등록되지 않았으며 표준적인 기관 채널을 통해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 작품들은 의도적인 행정적 그림자 속에 존재했습니다. 26년 동안 그 작품들은 공개적으로 경매 기록에도 공식 목록에도 윌리엄이나 그의 대리인이 이것들은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라 로페즈가 수주의 가게에 들어섰다. 그 순간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단순히 조각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조각들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던 구체적인 방식과 그 보이지 않음이 이제 드러낸 의도 때문이었다. 이것들은 분실된 것이 아니었다. 부주의나 행정적 실수로 잘못 보관된 것도 아니었다. 공식적인 영역 밖의 회색 지대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유권 문제가 기록상으로 명확하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문서였다. 누군가가 레온돈의 한 경매장에서 일반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증서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명확히 밝힐 기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윌리엄에게 사베스의 사진은 대부분의 놀라움처럼 갑자기 닥쳐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확증처럼 다가왔다. 충격이 아니라 냉철하게 모든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확증이었다. 마침내 그리고 완전히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다. 내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결코 증명할 수 없었던 무언가. 그는 17살 때 그 보물들이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그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영국 왕위 계승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권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과 그에 따라 행동할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윌리엄에게 궁궐에서 이전에는 결코 사용된 적 없는, 전례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는 이미 그것을 준비해 두었다. 윌리엄은 전화를 걸지 않았다. 궁궐 공식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왕실 간의 소통을 규정하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공식 회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는 직접 샌드링검으로 차를 몰고 가서 가죽 바인더를 가져갔다. 그날 궁궐 주변 방들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고요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눈에 띄게 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경험 많은 궁궐 직원들이 그 방 밖에서는 절대 발설되지 않을 대화에서 느끼는 특유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 서류철 안에는 윌리엄의 법률팀이 놀라울 정도로 세심하게 준비한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산 재분류에 관한 특허장, 즉 특정한, 그리고 매우 불편한 시나리오를 다루는 기존 왕실 법률 선례에 근거한 헌법적 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 법률에 신중하고 명확한 언어로 만약 현 국왕이 신체적 능력 저하나 국정 운영 기능 상실로 인해 왕실의 역사적 자산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면 왕위 계승자는 추밀원에 직접 청원할 법적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청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윌리엄을 섭정으로 만들어 헌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왕의 특정 자산에 대한 행정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서류철을 탁자 위에 놓고 조용히,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없이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는 눈앞에 놓인 법령에 서명하여 다이애나의 보석을 공식적으로 왕실 재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왕위 계승 서열에 있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카밀라의 측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윌리엄이 직접 추밀원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국왕의 재산 보호 능력에 대한 문제는 공식적인 헌법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법적 근거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자신의 참모진의 조언을 받아 이 두 가지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명과 국왕의 응답 사이의 침묵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한쪽은 다른 쪽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서를 들고 있고 두 사람 모두 그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순간의 무게감은 공식적인 궁궐 기록에 남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찰스는 단 한 번의 서명으로 다이애나의 보석을 공식적으로 왕실 재산으로 재분류했고 이로써 카밀라의 측근이나 그와 관련된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물론 법적 결과가 결정적이었지만 말입니다. 세오명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었다. 군주가 그 서명 행위를 통해 자신의 후계자가 자신이 거부할 경우 권력을 박탈할 권한과 의지를 모두 갖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둘 사이의 제도적 균형이 더 이상 예전처럼 유지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찰스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바뀌었고 그 사실을 알아야 할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인지했다. 문서에 서명은 되었지만 아무리 중대한 서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 기관이 해야 할 일의 시작일 뿐이었다. 윌리엄이 그 후 가동시킨 절차는 카밀라의 측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행되었다. 국왕의 서명이 마르자마자 몇 시간 만에 궁궐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그 후 벌어진 일들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게오트로 보기에 극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절차적인 움직임이었죠. 영국 법률 시스템이 보여주는 차갑고 조직적인 제도적 움직임이었는데 이는 그 시스템을 촉발하는 복잡한 인간 갈등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파라헤어 앤 컴퍼니의 윌리엄스 법률팀은 서명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승인이 확정되는 순간 이미 작성해둔 서류들을 제출했다. 9월 23일 모라바 가처분 신청이 고등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모라바 가처분은 영국 법률상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재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협상이나 경고를 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는 자산의 점진적인 처분이나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조용히 옮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전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동시에 완전히 동결합니다. 로라 로페즈와 관련된 모든 계좌,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신탁 기금이 동결됩니다. 카우츠 은행, 바클레이즈 은행,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요 금융기관에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전화들은 요청이 아니라 법적 지시였고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로라의 모든 재정 활동이 중단되었다. 돈을 이체할 수도, 자산을 현금화할 수도, 송금하거나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법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녀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즉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5월 24일 새벽 5시 30분, 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날 시간도 되기 전에 경찰관들이 윌트셔에 있는 로라 로페즈의 저택에 도착했다. 단순한 의례적인 방문이 아니었다. 이는 고등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과 장관급 수색 영장이 첨부된 것이었고, 이 문서는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또는 어떤 형태의 비공식적인 호소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제도적 권위를 지닌 것이었다. 수색이 진행되었고 블랙 다이아몬드 펜던트와 사파이어 팔찌가 발견되었다. 두 물건 모두 공식 기록으로 문서화되고 사진 촬영되었으며 압수되었다. 그 과정은 철저하고 정확했으며 윌리엄 왕자가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요란한 소동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팀은 법원으로부터 엄격한 기밀 유지 명령을 받아내 주류 언론 매체들이 자산 동결과 왕실 소장품을 연관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영국의 유명 인사와 관련된 계좌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분석가들은 이러한 패턴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지만 왕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적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거래 동결, 비정상적인 은행 활동 등 여러 단서들이 있었지만 그 의미는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였다. 카밀라의 법률팀도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였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주권 면책, 즉 헌법적 보호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로라를 법적 절차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카밀라 측 변호사들은 상당히 단호하게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주 면책 특권은 현직 군주와 특정 공식 상황에서 왕비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윌리엄스 팀이 구축한 틀에 따르면 로라 로페즈는 왕실 구성원으로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횡령한 왕실 재산을 소유한 민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법은 전적으로 윌리엄 편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카밀라 측이 대응할 틈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닥친 일은 그녀가 이전에는 결코 잃어본 적 없는 것이었고, 그것을 잃는 것은 어떤 법원 명령보다도 더 큰 타격을 줄 것이었다. 특정한 종류의 권력은 직함이나 의식, 공식적인 임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접근성, 전화를 걸었을 때 적임자가 응답하게 하는 능력, 적절한 기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 여론을 조작하는 능력, 그리고 이야기가 자신을 지배하기 전에 이야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통해 드러난다. 20년 동안 그것이 카밀라의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무기였다. 그런데 5월 24일 아침 윌리엄은 그 무기를 완전히 빼앗아갔다. 왕실이 영국 언론과 소통하고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인
버킹엄 궁 공보실이 전면 폐쇄되었다. 성명도, 배경 브리핑도, 우호적인 기자들과의 비공식적인 대화도, 신중하게 다듬은 부인 성명도, 켄싱턴 궁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외부로 발표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왕실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미움받던 인물에서 벗어나 바로 이런 종류의 조용한 언론 관리라는 끈질기고도 완벽한 전략을 통해 대중의 수용에 가까운 존재로 변모해 온 여성에게 있어 그 침묵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문제였다. 카밀라는 왕실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단순히 법적 직함이나 왕실 임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대중의 인식을 관리하며 신중하게 구축해온 것이었다. 그녀는 수년간의 적대감을 견뎌냈다. 기다렸고, 일했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적절한 언론사에 적절한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갔으며, 고통스럽게도 서서히 대중의 동정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정적인 위치로 나아갔다. 윌리엄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자산 동결 이후 클래런스 하우스 내부의 분위기는 그곳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광기 어린 정적이었다.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지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법률 자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번번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언론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전달받은 정보를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카밀라 측이 시도하였던 모든 경로는 이미 막혀 있었다. 로라 로페즈는 대법원 세무조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법적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회수된 2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그 대가로 동결된 계좌에서 행정 및 법률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금액만 풀렸을 뿐 그 이상은 없었다. 그녀는 언론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공개적으로 다툴 거리가 더 이상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그러하듯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6월 14일 대법원 세무조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자 윌리엄 왕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의 어조는 전혀 과장되지 않고 차분했으며 어머니의 유산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 역사가 가려져서도 안 되는 소중한 자산이며 이미 그 경계는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다이애나 헤리티지 트러스트라는 법인 설립을 발표했는데 이 법인은 검토자들이 철통 같은 조항이라고 평가할 만큼 탄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이애나의 모든 보세옥과 개인 소장품은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회수 가능한 한 칼설인 왕세자비에게만 그리고 나중에는 샬럿 공주에게만 귀속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다른 가문이나 다른 권리 주장자는 없었고 직계 후손을 통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있는 경로도 없었습니다. 이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카밀라 측근들이 다이애나의 유산에 대해 조용히 축적해온 영향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의 양상을 바꿔놓고 회수된 유물들이 갑자기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아주 작은 부분처럼 느껴지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회수한 2점의 유물이 알고 보니 사라진 유물 중 유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그 다음에 밝혀낸 사실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감사는 사건을 종결짓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 검토에서 밝혀낸 기밀 파일 이후 법무부에서 유출됨에 담긴 정보는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재구성했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표면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로라 로페즈의 윌트셔 저택에서 회수된 2점의 유물은 하이그로브 보관소에서 사라진 유물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2점은 아직 옮겨지지 않은 유일한 유물이었습니다. 보관소에는 총 14점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엄 팀은 그중 2점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12점은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의미에서 분실되거나 잘못 놓였거나 간과되었거나 제대로 목록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의학적 증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2점의 조각들은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이동되었고 출처와 목적지를 숨기도록 고안된 경로를 통해 옮겨졌으며 현재는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G명의 사설 지주회사에 보관되어 있었다. 런던도 아니고 사베스에서 2점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회수했던 영국 사법체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델라웨어였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는 영국 사법 관할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델라웨어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치밀한 계획이었다. 이 조각들은 고등법원의 금지 명령도 장관의 수색 영장도 닿을 수 없고 파라와 그의 일당이 아무리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손쉽게 회수할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유출된 파일에는 사람들이 읽는 순간 소름이 돋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 거대한 작전의 중심 인물을 지칭하는 암호명이 사용되었다. 문서에는 신중하게 표현된 대로 몬테체토 연결고리라고 불렸다. 최근 왕실 역사의 지리적 배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 단어의 의미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몬테이토 아이작, 이 이야기의 맥락에서 볼 때 이는 영국을 영구히 떠나 복잡하고 공개적으로 기록된 왕실과의 소원한 관계를 수년간 유지해온 인물, 그리고 영국 왕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다이애나의 개인적인 유산 일부를 개인 소장품으로 보관할 만한 재력과 동기를 모두 갖춘 인물을 가리키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다시 말해 지레스데를 통해 얻을 것은 많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윌리엄에게 있어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어떤 법률 문서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개인적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보석을 되찾기 위해 싸워왔다. 그는 샌드링검의 한 방에서 아버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는 왕실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했고 14점 중 2점을 되찾았습니다. 다이아에나 헤리티지 트러스트는 남은 모든 것을 보호했습니다. 그 조건은 철저했고 지정은 영구적이었으며 법적 구조는 직계 후손 외에는 누구도 그 안에 담긴 것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는 일어난 일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12점은 델라웨어에 있었고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트러스트라도 받아 건너까지 닿을 수는 없었습니다. 윌리엄이 확보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그가 되찾지 못한 것은 이미 사라졌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왕실은 법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미 법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옮겨갔고 대중은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누구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던질 만큼 충분한 정보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기밀 유지 명령은 유효했지만 그 명령이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영국 언론이 직접 보도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금융 언론은 이미 외부에서 입수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몇 주 동안 여러 주요 영국 은행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자금 동결 현상을 추적해왔다. 가애별적으로 보면 일상적인 법적 절차를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패턴들이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일상적인 절차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두 언론사 모두 법적으로 왕실과의 연관성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내용의 윤곽은 충분히 명확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기사는 전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법적인 장벽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러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왕실이 항상 가장 두려워했던 종류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실이 통제할 수 있는 종류의 여론이 아니라 그 윤곽조차 찾을 수 없는 종류의 여론이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이름이 처음으로 논의에 등장한 것은 헤리티지 트러스트의 발표를 통해서였습니다. 윌리엄스의 성명은 조용하고 의도적으로 단호한 어조로 발표되었고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즉각적이고 복잡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이애나에 대한 기억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개인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은 모든 나라에서는 보호 본능에 가까운 분노가 표출되었습니다. 그녀의 보석들이 20년 넘게 행정적 그늘 속에 감춰져 있다가 국경을 넘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그녀의 아들들이 손댈 수 없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이 기사에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인 헌법적 역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몸으로 느껴지는 문제였다. 왕실 전문가들과 헌법 역사가들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꺼려지는 질문들에 직면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현직 군주와 왕위 계승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왕위 계승자가 현직 군주에 대한 실효적 권한을 청구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 근거는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왕위 계승법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이 갑자기 국제 방송에 출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주변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대중이 제기하는 질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몬테세토와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왕실은 왜 사라진 12점의 유물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가? 고등법원이 2점의 유물에 대해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면 왜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나머지 12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모든 질문 아래 깔려있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질문은 누가 해외에서 이 모든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조율해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래런스 하우스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켄싱턴 궁의 성명은 윌리엄 왕자가 발표했던 그대로 유산과 경계에 대한 단 한 단락의 간결한 글로 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하려는 의도였다. 궁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모든 것을 밝힌 상황에서 궁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언론과 금융 저널리즘이 활발한 시대에 침묵은 단순히 문제를 봉쇄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단지 군기 대화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일 뿐이다. 그리고 윌리엄 왕자는 아무 말도 필요 없는 행동을 했다. 그가 다음에 전달한 메시지는 애초에 입 밖으로 나올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영국 왕실 내부에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아닌 정확히 이해해야 할 사람들만이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된 순간들이 있다. 고등법원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지 몇 주 후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는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 행사는 일반적인 왕실 행사와는 달리 특별할 것 없는 자리였다. 왕실 일과표를 가득 채우는 예정된 공식 석상 행사로 예상대로 관리, 고위 인사, 그리고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임무인 언론인들이 참석합니다. 그날 저녁 캐서린이 착용한 것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마치 아주 신중하게 고려한 후 선택한 듯한 조용하고 의도적인 위치에 다이애나의 보석이 자리하고 있었다. 윌트셔에서 발견된 사파이어 팔찌도 압수되어 공식적으로 재분류된 블랙 다이아몬드 펜던트도 아니었다. 전혀 다른 보석이었다. 항상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던 보석.
공식 기록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보석, 어떤 법적 모호함도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훗날 여왕이 될 여인의 손목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보석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언론의 사전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켄싱턴 궁 홍보팀 누구도 이를 언급하거나 기자들에게 맥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장 의도적인 것들이 때로는 그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볼 수 있고 설명이 필요 없으며 무엇을 찾아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것은 그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진 작가들은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여 온 사람들 사이에서 몇 시간 만에 퍼져나갔습니다. 반응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식이었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전적으로 진행되어 이제 상징적인 결론에 도달한 논쟁의 최종 결론이라는 조용하고 집단적인 이해였습니다. 다이아애나의 유산은 여기에 있었다. 기록되어 있었고 보호되어 왔다. 그 보세옥은 차기 웨일즈 공주가 당당히 공개적으로 착용하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 그 보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여인이 착용하게 될 것이었다. 카밀라 역시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왕실에서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다져온 특유의 침착함으로 등장하고 떠났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언제나처럼 상황에 딱 들어맞았다. 그녀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을 건넸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 저녁 두 여성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감은 아니었지만 상징적인 거리감, 제도적인 거리감,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특정 순간을 짚어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는 거리가 존재했다. 그것은 침착함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적대감도 아니었고 대립도 아니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조용하고 영구적인 무언가였다. 그것은 분명히 그어져 있고 지켜지고 눈에 보이게 되었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는 명확한 선이었다. 그 보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전달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전달된 상징적인 제스처라 할지라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있는 12개의 조각들과 그것들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는 해결할 수 없었다. 법적 소송, 동결된 계좌, 법정 심리, 신중하게 다듬어진 성명서 등 당면한 소란이 잦아들자 남은 것은 왕실이 설명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데 항상 더 능숙했던 무언가였다. 조용하고 구조적이며 아무런 의식도 없이 이루어진 영구적인 변화였다. 찰스는 여전히 왕이었다. 그의 칭호는 바뀌지 않았다. 그의 일정은 계속되었다. 그의 공식 석상 등장은 왕실이 군주에게 요구하는 품위 있는 규칙성을 유지하며 진행되었다. 밀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왕실은 언제나 그랬듯이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외부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기관의 외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그것이 바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왕실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권력의 구조 내부, 실질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방들, 권력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캬모들의 대화 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왕은 아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문서에 서명했다. 그는 그 서명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가 왕실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서 행정 권한을 박탈할 법적 지위와 개인적인 결의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만 존재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이후의 모든 대화, 모든 결정, 그리고 결국 양측의 참여가 필요하게 될 두 가문 간의 모든 협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윌리엄은 공개적인 승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런 승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행한 일의 탁월함,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탁월한 점은 공개적인 쇼가 전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도 극적인 폭로도 카메라를 위한 연출된 순간도 없었습니다.
단지 법률 문서와 제도적 장치, 그리고 샌드링검의 한 방에서 조용하지만 파괴적으로 행사된 헌법적 지렛대만이 필요했습니다. 카밀라는 왕비 칭호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왕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 믿음직한 공적 무기였던 침착함을 유지하며 공식 석상에서 국왕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그녀를 조용히 지원해온 금융 네트워크는 사라졌습니다. 수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언론망은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 짧지만 결정적으로 그녀의 손에서 빼앗겼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남은 모든 문을 영구히 닫아버리는 법적 합의서에 서명했다. 카밀라가 20년 넘게 쌓아 올린 것은 요란하게 파괴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의미 있는 방어를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녀가 상황의 전모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다이애나 헤리티지 트러스트는 그대로 남았다. 그 조건은 확고부동했다. 캐서린은 다이애나의 유산을 이어받을 것이고 샬롯은 그녀 이후에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상속권은 법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어떤 호의나 협력 또는 그 밖에 누구와의 협상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점의 유물은 델라웨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수된 펜던트도 안전하게 기록된 사파이어 팔찌도 궁궐이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을 모든 것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모습도 아닌 유출된 정부 문서에 등장하는 코드명과 연결된 익명의 보관 회사에 있는 12점의 유물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유물을 무기한 보관할 자원과 이유를 가진 누군가를 쥐고 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모든 것에 대해 법적인 장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조각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12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실 사이에 침묵 속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궁궐은 그 여부를 결정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